장모님이 평생 반찬통이나 팔아봤지 학원 경영을 아셔? 몇 푼 빌려주고 생색은 다 내면서. 그 몇 푼으로 차린 학원에서 원장 소리 듣는 인간이 제 앞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이라고 친정 엄마가 보낸 아이스박스는 뜯지도 않고 발로 툭 밀어서 베란다 세탁기 옆에 처박아 놨고요. 쉰내 나는 거 그냥 갖다 버려. 그 말 듣고 10살짜리 우리 큰애가 노끈을 풀었는데 뚜껑이 열리자마자 저 인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반찬 팔던 우리 엄마 손 하나에 그 잘난 원장님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는데요. 도대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올해로 30셋째 시장 안쪽에서 8평짜리 반찬 가게를 하고 계세요. 시장 큰 길가도 아니고 안으로 2번 꺾어 들어가야 나오는 자리라 목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가게가 30년을 버틴 건 순전히 엄마가 몸을 갈아 넣어서예요. 새벽 4시에 집을 나가서 무 다듬고 나물 데치고 국거리 삶아서 통에 담고 밤 9시에 셔터 내리는 게 하루의 전부였죠.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잠을 자는 걸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눈 뜨면 이미 없었고 제가 잠들 때까지 안 들어오셨으니까요. 엄마 손은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고무장갑을 껴도 하루 종일 무리를 하니까 손끝이 다 갈라져서 겨울이면 손가락마다 반창고를 칭칭 감고 계셨어요. 그것도 예쁜 반창고가 아니라 시장 약국에서 파는 살색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10손가락에 다 감고 나무를 묻히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손을 붙잡고 엄마 손 왜 이래?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게 뭐 대수라고. 저리 가서 숙제나 해. 그러고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어 감추시더라고요. 자식한테 그 손 보여주는 게 부끄러우셨던 거죠. 저는 그게 왜 부끄러운 건지 그때는 진짜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빠는 젊을 때 그 시장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지게차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골목이라 사람이 다 짊어지고 다녀야 했거든요. 그러다 무릎이 아주 나가버리셨습니다. 연골이 닳다 못해 없어졌다나 뭐라나 계단 내려가실 때 보면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요. 지금은 가게 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종일 마늘 까시고 오후엔 오토바이 끌고 배달만 다니십니다. 말수가 워낙 없으셔서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시는 분인데 딸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무릎에 파스 20장을 붙이고 있어도 괜찮다, 괜찮다 그 소리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시장 바닥이채 놀이터였어요. 가게 앞에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엎드려서 숙제를 하면 옆 건어물집 아주머니가 오징어 다리를 죽죽 찢어서 손에 쥐어주시고 떡집 아저씨는 팔다 남은 절편을 콩고물에 굴려서 갖다 주셨죠. 지금 애들은 상상도 못할 텐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학원 대신 시장에서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날 저녁 풍경도 아직 눈에 서네요. 그날 팔다 남은 콩나물 무침이랑 어묵볶음을 검은 봉지에 싸와서 온 식구가 밤 10시에 늦은 밥을 먹는 거예요. 반찬 가게 딸이 반찬 남은 거 먹는다고 서러울 만도 한데 이상하게 안 그랬습니다. 엄마가 밥상 앞에서 늘 그러셨거든요. 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오늘 제일 잘 나간 거. 남은 게 아니라 아껴놨던 거야.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믿고 싶었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붙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을 때 엄마가 짐 싸는 내내 옆에 앉아서 가서 라면만 먹지 말라는 말을 10번쯤 하셨습니다. 진짜 10번이요. 나중에는 제가 엄마 아까 했잖아 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그 아이스박스 택배였어요. 하얀 스티로폼 박스에 김치통 3개를 차곡차곡 넣고 뚜껑이 뜰까봐 노끈으로 십자로 꽁꽁 묶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배송 스티커에 적힌 글씨도 엄마 글씨였어요. 그리고 뚜껑 안쪽에는 항상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은주야, 멸치볶음 냉동실에 넣어라. 밥은 꼭 챙겨 먹고. 엄마가 그 박스 뚜껑을 열 때마다 김치 냄새랑 참기름 냄새가 훅 올라오는데 그게 딱 엄마 냄새거든요. 혼자 사는 좁아터진 방에서 그거 열어놓고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파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그 박스는 안 끊겼어요. 명절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2손이 아니라 캐리어가 터지도록 싸주셨습니다. 지퍼가 안 잠겨서 제가 무릎으로 누르고 있으면 엄마는 그 옆에 또 하나를 얹으셨죠. 엄마, 이거 다 못 먹어.
진짜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니까. 쟁연아. 우리 큰딸 굶는 거 생각하면 엄마가 밤에 잠이 안 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회사 동료 소개로 한 살 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던 강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첫 만남에 타고 나온 차도 없어서 지하철역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말투가 참 순했습니다. 사람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제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대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를 4년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깨지고 화장실에서 울다가 전화하면 밤 11시에도 택시를 타고 달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집 앞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서 새벽 2시까지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자기도 다음날 새벽 수업이 있으면서요.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세상 사람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려도 얘 하나는 안 그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시장에 인사를 데려간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리 전화를 드렸는데도 엄마가 앞치마도 안 벗고 손만 대충 닦고 뛰어나오셨어요. 그러고는 사위들 사람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얘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때 그 사람이 허리를 딱 90도로 숙이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옆 건어물집 아주머니, 떡집 아저씨, 심지어 지나가던 손님까지 다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누구는 박수를 치고 누구는 총각 인물 헌안해 하면서 립서비스도 해주시고요. 그날 엄마가 어깨가 아주 올라가셔서 손님들한테 반찬을 한 주먹씩 더 얹어주셨어요. 시댁 사정은 좀 어려웠습니다. 시아버님이 오래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나간 세월이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올 때쯤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그러더군요. 은주야, 미리 말할게. 우리 집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해줘. 진짜 하나도. 그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프러포즈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 저는 그게 오히려 솔직해 보여서 좋았어요. 없는 걸 있는 척하는 사람보다야 100배 낫잖아요.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둘이 죽자고 모은 돈을 다 합쳐도 볼 수 있는 집이 반지하 아니면 곰팡이 핀 낡은 빌라밖에 없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 따라서 집을 보고 나올 때마다 둘 다 말이 없어졌어요. 한 번은 반지하를 봤는데 낮 2시인데도 형광등을 켜야 방이 보이는 거예요. 벽지 아래쪽에 검은 점 같은 게 쭉 올라와 있고요. 그 집 나와서 그 사람이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그러더라고요. 은주야, 미안한데 처음엔 좀 좁은 데서 시작해도 괜찮지? 내가 3년, 아니 5년 안에 무조건 옮겨줄게. 괜찮아. 둘이 있으면 되지 뭐. 어차피 잠만 잘 건데. 그렇게 웃어놓고 집에 와서는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속을 태웠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애 낳으면 저 방에서 어떻게 키우나 그 생각만 나는데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며칠 뒤에 엄마가 가게로 좀 와보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갔더니 손님도 없는 시간에 평상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통장 2개를 꺼내서 제 앞으로 쓱 밀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갯돈 부으신 거고 하나는 몇 년째 넣던 적금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손도 안 댔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엄마 노후자금이잖아. 나 안 받아. 진짜 안 받아. 노후는 무슨 노후. 나 아직 팔팔해.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 무릎도 안 좋고 아빠도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줘? 나 이거 받으면 사람도 아니야. 야, 서은주. 엄마가 이 가게 30년 한 게 뭐 때문인 것 같니? 엄마 소원은 딱 하나야. 우리 딸 반듯한 집에서 사는 거. 그거면 돼. 제가 그 통장을 붙잡고 왈칵 울어버렸는데 엄마는 위로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제 등만 툭툭 두드리셨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습니다. 말로 길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빠가 또 슬그머니 봉투를 하나 얹으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제 가방에 쑥 집어넣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버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되나 세어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까 그해 가을에 하기로 예약해둔 무릎 수술을 미루신 돈이더군요. 병원까지 잡아놓고 취소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볕이 아주 잘 드는 집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부동산에서 나오던 날 아직 짐도 안 들어온 텅 빈 거실 바닥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은주야, 나 진짜 열심히 살게. 장모님 은혜 내가 뼈에 새길게.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혼자 시장 가게로 찾아갔거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나중에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손님들 줄 서 있는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랬대요. 장모님,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은주 진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됐어. 사람들 다 봐요. 우리 사위 그런 거 말고 몸이나 상하지 않게 일해요. 그날 엄마가 그 사람 손에 반찬 봉지를 3개나 들려보내셨다더라고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한동안 그 집 사위 참 반듯하더라 소리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결혼하고 이듬해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엄마가 가게 문을 이틀이나 닫고 올라오셔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30년 동안 그 가게 문 닫은 날이 손에 꼽아요. 태풍 와도 열고 몸살 나도 열던 분인데 그 이틀을 닫으신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왔더니 냉장고에 반찬통이 층층이 쌓여있고 냉동실엔 미역국이 한 봉지씩 소분돼서 얼려져 있더군요. 저는 그거 보고 또 울었습니다. 3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좁은 집에 애둘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는데 정신은 하나도 없어도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큰애가 동생 얼굴에 자기 로봇을 갖다 대고 동생아 이거 봐 하는 걸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도 안 힘들더라고요. 주말에 시장에 내려가면 엄마가 앞치마 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애들부터 안으셨고 아빠는 그 무릎으로 첫째를 목마 태우고 골목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둘째가 2돌이 지났는데도 말이 도통 안 트이더라고요. 첫째는 그맘때 엄마 물 정도는 붙여서 말했거든요. 컵 들고 쫓아다니면서 물 하던 애였는데 둘째는 아예 소리를 안 냈습니다. 옹알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그 애 목소리를 못 듣고 넘어가는 날이 있었으니까요. 이름을 불러도 안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귀가 안 좋은가 싶어서 뒤에서 냄비 뚜껑을 쨍 부딪혀도 봤는데 그건 또 반응을 하거든요.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시선이 제 손이 아니라 저 뒤 어딘가에 가 있고요. 제일 이상했던 건 세탁기였습니다. 세탁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통 돌아가는 걸 30분씩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앉아 있어도 저를 안 봐요. 그 동그란 게 도는 것만 봅니다. 그때는 그래도 별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썼죠. 시어머니도 그러셨고 놀이터 엄마들도 그랬거든요. 남자애들은 원래 늦대다고 우리 조카도 4살에 말 텄다고. 저도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애들 다 재워놓고 폰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2돌말 안 트임, 이름 불러도 안 봄 이런 거요. 그러다 무서운 단어가 나오면 얼른 창을 닫고 폰을 엎어놨습니다. 안 본 걸로 하고 싶어서요. 그러고 누우면 잠이 오나요.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봤죠. 그러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원 시간에 저를 좀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다른 엄마들 다 가고 나서요. 선생님이 말을 고르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발달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에 뭐가 있어도 빠를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심장이 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웃으면서 나왔는데요. 유모차 밀고 그 골목 나오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려서 손잡이를 몇 번을 고쳐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애가 어때서? 선생이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애를 며칠 봤다고? 여보, 화낼 일이 아니라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자는 거잖아. 됐어. 그런 소리 하는데 애 안 보내면 되지. 그러고는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남편도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화부터 난 거고요. 그걸 며칠 뒤에 알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대학병원 발달검사를 예약해놨더라고요. 대기가 넉 달이라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취소 자리를 잡았다면서 예약 문자만 저한테 툭 보내놨습니다. 검사 받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고 결과 듣는 날은 또 몇 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진료실에 셋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선생님이 서류를 넘기시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능이 어떻고 조기 개입이 어떻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귀에 물이 찬 것처럼 웅웅거리기만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냥 얼어붙어 있었어요. 무릎에 손 올리고 앞만 보고 있는데 그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더군요.
병원 문 나서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로비 한복판에서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애 엄마라는 사람이 이걸 몰랐어. 투덜넘도록 몰랐다고. 우리 애 어떡해?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게 남편이었어요. 괜찮아. 은주야, 괜찮아. 우리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 우리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응? 그 사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손은 안 놓더라고요. 주차장까지 그렇게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다니던 회사는 2달 만에 정리했습니다. 도저히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월수금은 언어치료, 화목은 감각통합치료. 센터가 한 군데도 아니라 차로 20분씩 이동해야 했고 치료 40분 하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끝나면 바로 첫째 학원 픽업을 가야 했어요. 하루가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밥은 대기실에서 김밥 한 줄 뜯어 먹는 게 다였고요. 그래도 그때 남편이 진짜 눈물겨웠어요. 이건 제가 지금도 인정합니다. 학원 수업 끝나고 밤 11시에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 색종이를 오리는 거예요. 치료 선생님이 그림카드로 연습시키라고 하셨거든요. 사서 쓰면 되는데 그게 비싸다고 인터넷에서 그림 뽑아서 코팅지 사다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 손바닥만 한 수첩에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왔어요. 아이 시선 맞출 때 어떻게 하는지, 요구하기 훈련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런 거요. 밤마다 둘째 앞에 마주 앉아서 컵을 들고 물 하는 걸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애는 딴 데 보고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안 지치고 또 물 하고요. 제가 여보 그만해, 애 자야 돼 하면 딱 10번만 더 하던 사람이었어요. 둘째가 치료실에서 울고 뻗대는 날도 많았어요. 신발 벗기 싫다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애부터 들쳐엎는데 남편은 안 그랬습니다. 애를 차 뒷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옆에 타서 등을 계속 쓸어줬어요. 조금만 참자 우리 아들. 아빠 여기 있어. 응? 아빠 여기 있잖아. 그 소리를 애가 진정될 때까지 하는데 저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그걸 보면서 또 울었죠. 저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그때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결국 돈이었어요. 치료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언어치료 40분에 6만 원, 감각통합은 더 비싸고요. 주사회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거기에 검사비 따로, 부모 상담비 따로, 첫째 학원비도 있고 관리비에 대출이자도 있잖아요. 학원 강사 월급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으니 수입은 반토막인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된 거니까요. 통장 정리하고 나면 손이 다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학원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학원? 갑자기 무슨 학원이야? 왜? 우리 선배 있잖아. 그 동네에서 보습학원 하던 사람. 이번에 장인어른 편찮으셔서 지방 내려간다고 정리한대. 나한테 원생이랑 시스템 다 넘겨준다는데 권리금도 거의 안 받고 넘긴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겁부터 났어요.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거랑 자기가 사장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눈이 그날 되게 진지했습니다. 은주야, 솔직히 말할게. 나 강사 월급으로는 우리 둘째 치료비 못 대. 지금도 못 대고 있잖아. 애 크면 더 들 텐데 나는 지금이랑 똑같이 벌 거야. 나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고 싶어. 그 말에 무슨 반대를 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또 돈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보증금에 인테리어에 강사 월급을 최소 석 달치는 쥐고 시작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모아둔 돈으론 어림도 없었어요. 시댁은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보태드려야 할 상황이었고요. 은행은 알아보긴 했는데 그때 남편이 이래저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 일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요. 며칠을 이 사람이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끙끙대더니 어느 날 저녁에 결국 입을 뗐어요. 얼굴이 아주 벌개져서요. 여보, 나 이런 말 하는 내가 진짜 죽고 싶은데 혹시 장모님께 한번 여쭤보면 안 될까? 우리 엄마한테. 여보, 엄마 그 통장 다 털어서 우리 전세해 주신 거 알잖아. 알아. 아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나 다른 데가 진짜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말씀드릴게. 이자도 다 드리고 각서든 뭐든 다 쓸게.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 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음 달 치료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둘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웠어요. 결국 주말에 애들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팔을 다듬고 계셨는데 사위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도 안 끊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파만 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워서 엄마 아니야, 그냥 없던 얘기로 하려고 입을 여는 참이었는데 엄마가 손을 앞치마에 쓱 닦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어머님, 얼마냐고. 숫자를 알아야 내가 되네 안 되네 하지.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팔을 붙잡으셨어요. 아이고, 왜 이래 사람들 다 봐. 앉아요, 앉아. 여기 평상에. 장모님,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다 드릴게요. 됐어. 무슨 이자야? 사위한테 이자 받는 장모가 어딨어? 우리 손주 위한 일인데 내가 뭘 못해? 사위도 우리 식구인데. 엄마가 웃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 손이요, 그날도 손가락 3개에 반창고가 감겨 있었거든요. 그 손으로 파 다듬다 말고 통장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걸 보고만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속이 뒤집힙니다. 남편은 그래도 차용증을 정식으로 썼어요. 인터넷에서 양식 뽑아다가 금액이랑 변제기일 다 적고 도장까지 찍어서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건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서랍 같은데 잘 넣어두세요. 아유, 사위한테 뭐 이런 걸 받나?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 이거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믿어워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각오를 했구나 싶었죠. 학원 개원 초반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넘겨받은 원생이 20명도 안 남았더라고요. 원장 바뀐다니까 다들 옆 학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남편이 주말에 전단지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고 상가 앞에 현수막도 걸고 블로그도 만들고 별걸 다 했는데 문의 전화가 하루에 2통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가격만 물어보려고요 하고 끊기는 전화였고요. 몇 달 만에 남편이 또 얼굴이 어두워져서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어쩌지? 이번 달에 임대료랑 강사비가 겹쳐서 딱 이번 한 번만 장모님께. 여보, 엄마 여유 없으신 거 알잖아. 저번 것도 아직 한 푼도 못 갚았는데 무슨 낯으로. 알지? 아는데 여기서 강사 월급 밀리면 애들 다 빠져. 그럼 진짜 끝이야. 2달만 버티면 신학기라고.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이.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엄마는 그때도 두말 없이 해주셨습니다. 전화로 사정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알았어, 얼마,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데. 장사도 처음엔 다 그래. 엄마도 처음 3년은 파값도 못 건졌어. 김서방 자리 잡을 거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남자가 밖에서 힘든데 집에서까지 뭐라 하면 못 버텨. 오히려 사위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저는 전화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남편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안정된다. 신학기만 지나면 된다. 여름방학 특강만 돌리면 된다. 그러면 엄마는 한 번도 매몰차게 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걸리더라고요. 시장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 손을 몰래 훔쳐보게 됐거든요. 반창고가 몇 개 감겨있나 세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한테 손을 벌려도 되는 걸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밤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 남편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저 혼자 꾹 눌렀어요. 그저 하루빨리 그놈의 학원이 자리를 잡기만 빌었답니다. 결혼한 지 10년, 학원 문 연 지는 4년째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학원은 진짜로 자리를 잡았어요. 원생이 100명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3층 전체를 쓰게 됐고 강사도 6명인가 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4년 전이랑 토씨 하나 안 달라졌어요. 죽겠다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100명이 넘는다며. 그런데 왜 남는 게 없어? 너는 학원을 몰라서 그래. 강사비에 임대료에 세금에 다 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강사할 때랑 비슷해. 그러면 저는 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제가 뭘 알겠어요.
통장은 그 사람이 관리했고 저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남는 게 없다는 사람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손목에 못 보던 시계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명품 같은 거 잘 모르는데도 딱 봐도 저건 몇십만 원짜리는 아니다 싶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 뭐야? 새로 샀어. 아, 이거 원장들 모임에서 하나 샀어. 다들 하나씩은 차고 다녀.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입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더니 나중엔 토요일마다 나가더라고요. 저는 토요일에도 둘째 데리고 주말반 치료실을 가야 했는데요. 귀가 시간도 슬금슬금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학부모 상담이 길어졌다였어요. 그 다음엔 강사들 회식이었고요. 나중엔 그냥 일 있어 이 세 글자였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짜증부터 냈고요. 자정 넘겨서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다가 벽에 어깨를 쿵 박고 넥타이도 안 풀고 소파에 그대로 엎어지는 날이요. 여보, 오늘도 이렇게 늦어? 애들 아빠 기다리다가 잤어. 큰애가 아빠 언제 오냐고 3번을 물었어. 아, 미안. 상담이 좀 길어졌어. 요즘 학부모들이 밤에만 시간이 되니까 상담을 술 마시면서 해. 끝나고 강사들이랑 한잔했지. 내가 원장인데 그 정도도 못해. 그러고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넥타이랑 양말이 널브러져 있고 그걸 치우는 건 제 몫이었고요. 둘째 치료실 정기 상담 날이었어요. 6달에 한 번 있는 거라 한 달 전부터 달력에 별표까지 쳐놨고 이번엔 꼭 같이 가자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연히 가야지 했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넥타이 매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 오늘 신입 강사 면접 잡혔어. 당신 혼자 갔다 와. 면접을 왜 오늘 잡아? 나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 아니, 지원자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상담 그거 매번 하는 얘기 또 하는 거잖아. 당신이 듣고 와서 나한테 말해주면 되지. 매번 하는 얘기라는 말이 그날 하루 종일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혼자 앉아서 선생님 말씀 받아 적는데 옆자리 어머님은 남편분이랑 같이 오셔서 둘이 번갈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수천만 더 열심히 쳐다봤어요. 센터 발표회 날에도 안 왔습니다. 아이들이 몇 달을 연습해서 무대에 서는 날이었는데 아침까지 간다, 무조건 간다 해놓고 점심때 문자 한 줄 왔어요. 못 갈 것 같다고요. 강당 뒤에서 캠코더 들고 서 있는데 옆에 아빠들이 쭉 서서 자기 애 이름 부르고 손 흔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둘째는 무대에서 계속 저만 찾았거든요. 저는 캠코더 들고 있느라 손도 못 흔들어주고 화면 너머로 애가 두리번거리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큰애 일이 제일 마음에 박혔어요. 그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고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뛰어들어왔거든요. 아빠, 저 이거 받았어요. 독서왕이래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했네. 그게 다였어요. 눈길 한 번을 안 줬습니다. 애가 상장을 들고 몇 초를 그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아빠가 봐줄 줄 알고 기다린 거죠. 그러다 조용히 그 상장을 반으로 접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종이 접히는 소리가 사각 하고 났는데 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10살짜리가 뭘 아나요? 그냥 자기가 별거 아닌 걸 받았나 보다 하는 거죠. 둘째 그림카드 만들어주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색종이도 코팅지도 안 사오고요. 그 손바닥만 한 수첩 있잖아요. 치료 선생님 말씀 받아 적던 거. 그게 신발장 위에 얹혀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한참을 들고 서 있었어요.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놨습니다. 둘째가 뭘 보여주려고 다가가면 이젠 슬슬 피했어요. 애가 자기 손잡고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요. 여보, 애 좀 봐줘. 뭐 달라는 거 같은데. 나 지금 머리 아파. 딱 그 한마디입니다.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요. 4년 전에 차 뒷자리에서 애등 쓸어주면서 아빠 여기 있어 하던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차장으로 좀 내려와 보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리퍼 끌고 내려갔더니 못 보던 하얀 수입차 옆에 서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어때, 죽이지?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차지.
아까 출고해서 바로 왔어.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는 게 없다고 죽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잖아요. 당신 학원 힘들다며. 저번 달에도 카드 돌려막았다고 했잖아. 이걸 무슨 돈으로 산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요즘 학부모들이 뭘 보는 줄 알아? 원장 차부터 봐. 원장이 경차 끌고 다니면 그 학원에 애를 맡기겠냐고. 이게 다 영업이야, 영업. 투자라고. 영업? 지금 우리 둘째 치료비도 엄마 돈으로 대고 있는데 무슨 영업이야? 아, 좀 사람 기분 좋은 날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어? 그러고는 차 문쾅 닫고 혼자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주차장에 슬리퍼 신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칠을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물러지더라고요. 저 사람도 밖에서 사장 소리 들으려면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겠지. 학원 원장들 세계는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그렇게 또 꾹 삼켰어요. 제가 그때 안 삼켰어야 했는데요. 저는 10년을 그렇게 삼키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주 뚜껑이 열리는 일이 생겼어요. 4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처가 좀 갔다 올까? 장모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무슨 말씀? 아니, 지금 옆 동네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거기가 진짜 목이 기가 막혀. 5천만 더 있으면 2호점까지 확실하게 간다니까. 지금 안 잡으면 딴 사람이 채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면에서 잘랐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차 뽑을 돈은 있고 학원 늘릴 돈은 없어? 우리 엄마가 지금 얼마를 대준 줄이나 알아? 그 돈 한 푼이라도 갚은 적 있어? 우리 엄마 새벽 4시에 나가서 무 다듬는 사람이야. 손가락에 반창고 감고 나물 묻히는 사람이라고. 이번엔 안 돼. 말 꺼낼 생각도 하지 마. 그랬더니 이 인간이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저한테 존댓말은커녕 사람한테 하는 말투가 아예 없어진 게요. 야,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냐? 응, 내가 집구석에서 편하게 애나 보고 있는 게 누구 덕인데? 뭐, 집에서 편하게? 내가 지금 편해 보여? 편하지 그럼. 나는 밖에서 학부모들한테 굽신거리고 강사들 비위 맞추느라 위에 구멍이 나게 생겼는데 너는 그래도 집에서 애 재우고 낮잠도 자잖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결정타였어요. 저는 이 말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이 평생 반찬통이나 팔아봤지 학원 경영을 아셔? 몇 푼 빌려주고 생색은 다 내면서 갈 때마다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몇 푼? 우리 엄마가 빌려준 돈이 얼만데 몇 푼이야? 그 돈으로 내 학원 차렸잖아. 내 밥벌이가 거기서 나왔잖아. 됐다 됐어. 야,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손 휘휘 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애들 앞인 것도 잊고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큰애가 조용히 자기 그릇 들고 싱크대에 갖다 놓는데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완전 냉전이었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말도 안 섞고 필요한 건 문자로 보냈어요. 남편은 애들한테까지 딱딱하게 굴더라고요. 큰애가 뭘 물어봐도 나중에 한마디로 끊고요. 그 와중에 어느 날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더군요. 어디가? 부산. 학원 세미나. 2박 3일. 무슨 세미나인데? 다녀올게. 설명도 없이 그 한마디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듣고 저는 그냥 헛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떠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10시쯤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귀가 시끌시끌하길래 어디냐고 물었더니 글쎄 시장 개모임 아주머니들이랑 부산에 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엄마 부산, 엄마가 여행을 갔다고? 응, 개모임에서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엄마가 10년 만에 처음 따라왔어. 너 신경 쓸까봐 말도 안 하고 그냥 왔지. 아 진짜 말을 하지. 용돈이라도 붙여드렸지. 됐어, 돈 있어. 여기 회가 진짜 싸다 야. 그러고 웃으시길래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좀 놓였거든요. 엄마가 어디 놀러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뒤이어 하시는 말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좀 낮아지더라고요. 저기 은주야. 응, 왜? 김서방 지금 부산이라고 했지? 세미나 갔어. 왜? 아니야. 왜 그러는데 엄마? 아니, 아까 낮에 해운대 그쪽에서 김서방을 본 것 같아서.
옆에 누가 같이 있길래. 내가 노안이라 요새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 잘못 봤겠지 뭐. 별일 없는 거지? 우리 엄마는요, 화가 나거나 뭔가 있으면 문장이 짧아지는 분입니다. 그날 그 짧은 문장들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세미나 갔어. 별일 없어, 엄마. 세미나가 거기 근처에서 하나 봐. 그래. 그럼 됐다. 들어가 자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폰을 든 손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어요.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고, 괜히 또 너는 나를 뭐로 보냐고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확인하는 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2박 3일 세미나 다녀온 사람이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셔츠에서 못 맡아본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애들한테는 눈길 한 번을 안 줬습니다. 큰애가 아빠 부산 어땠어요? 하고 물었는데 하고 끝이었어요. 그러고 나흘 뒤가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오늘 김서방 생일이지? 맞아. 엄마 그걸 어떻게 기억해? 내가 사위 생일을 잊나? 엄마가 뭐 좀 보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야. 뭘 또 보내? 엄마 힘든데 많이 보낸 것도 아니야. 근데 은주야. 응? 김서방 들어오거든 꼭 직접 열어보라고 해라. 내가 열지 말고 김서방한테 직접 열어보라 그래. 그 말을 2번을 하시더라고요. 예년 같으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용돈 봉투 붙이는 게 다였거든요. 사위 생일에 뭘 보내신 적도 딱히 없었고요. 그날은 뭔가 좀 다르다 싶었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냉전 중인 우리 사이를 어디서 들으셨나 사위 기분 좀 풀어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전할게.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4시쯤에 진짜로 택배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까 문 앞에 그 하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노끈으로 십자 묶음까지 똑같이요. 제가 20살에 자취 시작하고부터 20몇 년을 봐온 그 박스예요. 배송 스티커에 적힌 글씨도 여전히 엄마 글씨였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사위 이름을 또박또박 써놓으셨더라고요. 낑낑대면서 거실로 들여놨는데 들어보니 묵직하긴 한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김치통 흔들리는 소리가 안에서 찰박찰박 나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흔들어보고 싶은 걸 참았어요. 엄마가 사위더러 직접 열어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실 테이블 옆에다 두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기분이 좀 좋았어요. 냉전이 몇 주째였는데 엄마가 뭔가 좋은 걸 보내셨나 보다. 저 사람도 장모님이 생일 챙겨주면 좀 누그러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역국까지 끓였습니다. 그 인간 생일이라고 아침에 소고기를 사다 놨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어지간했죠. 8시쯤에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인사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서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방으로 직행하려는데 제가 박스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생일이라고 보내신 거야. 한번 열어봐.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딱 한 번, 그것도 눈만 굴려서요. 그러고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오길래 제가 또 말했어요. 장모님이 당신 주라고 보내신 거라니까. 직접 열어보라고 하셨어. 2번이나 그러셨다고. 그러자 이 사람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진짜로 콧방귀 소리가 나게요. 안 봐도 뻔하지 뭐. 또 쉰내 나는 반찬 보내셨겠지. 뭐,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어? 돈은 없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러니까 맨날 반찬통으로 때우시는 거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솔직히 그 반찬 우리가 다 먹기나 해? 냉장고에서 썩어나가다가 결국 버리잖아. 저는 그 말에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내려놨어요.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그 반찬 누구 손으로 만든 건데? 우리 엄마 새벽 4시에 나가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에 그거 담아서 보내신 거라고. 잔말 말고 얼른 열어보기나 해. 진짜 귀찮게 하네.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열려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박스를 발로 툭 미는 겁니다. 슬리퍼 신은 발로요. 박스가 드르륵 밀려서 베란다 문턱을 넘어가더니
세탁기 옆에 처박혔어요. 노끈 매듭이 문턱에 걸려서 한쪽으로 기우뚱하고요. 됐어. 쉰내 나는 거 그냥 갖다 버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왜 발로 차? 야, 너 진짜 미쳤어? 발로 좀 밀면 어때? 어차피 안에 반찬통인데 우리 엄마가 보낸 거야. 내 생일이라고. 그 돈 다 받아 처먹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귓구멍을 새끼 손가락으로 후비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뒤통수에 뭐라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소파 옆에서 조용히 그걸 다 보고 있던 큰애가 쪼르르 아빠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10살짜리가요. 아빠, 제가 대신 뜯어봐도 돼요?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애를 내려다봤어요. 애 표정이 아주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주라고 보낸 건데 왜 버려요? 할머니가 아빠 생일이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목이 콱 막혔습니다. 10살짜리가 그 상황에서 아빠를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묻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빠 주라고 한 건데 왜 버리냐고요.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손을 휘저더군요. 애 눈도 안 마주치고요. 됐어. 필요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 갖고 놀든지 버리든지. 애가 그 손짓 하나에 바로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몸통만 한 박스를 낑낑대면서 거실로 끌고 오는데 스티로폼이 바닥에 끌리면서 끼익끼익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거품이 잔뜩 묻어 있었고 물소리 때문에 뒤에서 나는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애가 노끈 푸느라 낑낑대는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죠. 안에 반찬통이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열린 그 순간이었어요. 애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손도 안 닦고 돌아봤는데 애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박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눈이 커다래져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던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왜, 뭔데 그래? 뭐 들었길래? 그러면서 박스 안을 쓱 들여다보는데요. 그 순간 이 사람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사람 낯빛이 몇 초 만에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뭐야? 말을 더듬으면서 애 손에서 박스를 낚아채듯이 뺏었어요. 애가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찌을 정도로요. 저도 놀라서 앞치마에 손 닿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치통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런 사진 봉투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봉투 하나가 이미 열려서 사진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장 한 장을 봤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 있었어요. 바닷가 앞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둘이 나란히 나오는 사진, 차 안에서 마주보고 웃고 있는 사진, 여자가 남편 어깨에 기대 있는 사진까지요. 흐릿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마다 아래쪽에 볼펜으로 날짜랑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엄마 글씨는 아니었고 아마 사진 뽑아준 데서 적어준 것 같았습니다. 해운대 그 날짜. 엄마가 개모임 아주머니들이랑 부산 가셨던 그날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손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사진 봉투를 드러내니까 그 밑에 클리어 파일이 한 권 깔려 있었습니다. 시장 문구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그런 거요. 열어봤더니 4년 동안 엄마가 빌려준 돈의 차용증 사본이 날짜 순으로 하나하나 정리돼 있었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요. 학원 차릴 때 쓴 거, 강사비 밀렸을 때 쓴 거, 신학기 넘기자고 쓴 거, 여름 특강 돌린다고 쓴 거. 저도 모르고 있던 것까지 있었습니다. 맨 뒷장에 엄마가 볼펜으로 합계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 합쳐서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2천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 엄마가 반찬 팔아서 30년 모은 돈이 통째로 이 사람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일 맨 앞장에는 쪽지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20살 때부터 박스 뚜껑 안쪽에서 봐오던 그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김서방 보게. 갚기로 한 날은 진작에 다 지났네. 법정 이자까지 쳐서 3억 2천만 원일세. 이제 자네가 갚을 차례네. 딱 네 줄이었어요. 화가 나면 문장이 짧아지는 분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남편은 그 서류를 붙들고 있다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쿵 소리가 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종이가 다 부스럭거리는데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만 뻐끔거리고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라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걸 겨우 눌렀어요. 왜냐면 큰애가 바로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애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저랑 아빠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 열었나 싶은 얼굴로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애한테 가서 그냥 조용히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이따 설명해 줄게. 이 닫고 자자, 응? 애 방으로 데려가서 이불 덮어주고 등을 토닥토닥 해줬어요. 애가 자꾸 뒤척이길래 잠들 때까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15분인지 20분인지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 숨소리 들으면서 천장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그 사진들이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애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오니까 이 인간이 아직도 사진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무릎걸음으로 다가와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여보. 이거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오해. 우리 학원 상담실장이야. 그냥 직원이라고. 원비 수납하고 상담하는 직원.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헛웃음이요. 직원이랑 호텔은 왜 나와? 직원이랑 팔짱은 왜 껴? 직원 어깨에 왜 기대 있어? 아니 그게 업무 얘기하느라. 업무 얘기를 호텔에서 해? 야, 너 진짜 나를 아주 병신으로 아는구나? 여보,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방금은 오해라며. 지금은 한 번 실수야? 어느 쪽이야 대체? 말이 꼬이니까 이 사람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서류를 붙들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이걸 왜 애가 있는 데다 보내? 애가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내는 게 말이 돼? 저는 그 순간 진짜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탓해. 내가 발로 차서 애가 연 거야. 내가 열었으면 애가 볼 일이 없었어.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러고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버튼만 챙겨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여보 하고 부르는데 문을 그냥 쾅 닫았어요. 아파트 앞 골목에 서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신호 한 번 만에 받으시더라고요.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응, 나 다 봤어. 애가 열었어. 큰애가 열었어,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은주야. 엄마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며칠을 잠도 못 잤다. 미안하다, 딸. 근데 엄마 머리로는 이 방법밖에 안 떠오르더라. 그날 부산에서요. 엄마는 사실 확신하셨답니다. 해운대 그 길에서 사위가 여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정면으로 보셨대요. 노안이라 잘못 봤다고 하신 건 저 놀랄까봐 둘러대신 거였고요. 그 자리에서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러고 올라오시자마자 시장 사람한테 물어물어 흥신소를 찾아가셨대요. 일은 다 된 양반이 그런 데를 어떻게 찾아가셨을까요? 일주일도 안 걸려서 사진이 나왔다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얼굴 보고 말을 하려고 몇 번을 마음먹었는데 그 얼굴 보면 내가 못 참을 것 같더라.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할 것 같고. 그러면 내 입장만 곤란해지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걔 생일이니까 늘 보내던 그 박스에 담아 보내자, 그거 하나였어. 엄마, 차용증도 그동안 서랍에 다 모아뒀거든. 그거 복사하러 문구점 갔다가 아주머니가 뭐 그렇게 복사할 게 많냐고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 저는 그 말 듣고 골목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은주야, 엄마가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아니? 내가 그때 좀 더 모질게 잘났어야 했는데, 처음에 딱 한 번 주고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자꾸 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 같아서, 내가 김서방을 저렇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 잘못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20살 때 그 박스 열고 울던 거랑 44세 그 박스 열고 우는 게 이렇게 다르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다 스캔해서 따로 저장해두고 차용증 사본도 원본이랑 대조해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문 열 때부터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개원 첫 해에 뽑은 상담실장이었습니다. 원비 수납이랑 학부모 상담을 다 맡고 있었고 학원 계좌도 만지는 자리였어요. 학부모 몇 분한테 돌려서 물어보니까 다들 아는 눈치였습니다. 한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저희끼리는 예전부터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년 전인가 그때 둘이 학원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는 분도 계시고 3년이요. 저는 그 숫자에 진짜 남은 정 한 톨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3년 전이면 우리 둘째 감각통합 시작하던 해예요. 제가 대기실에서 김밥 뜯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애 데리고 돌아다닐 때 그 인간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인간이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홍보하고 다녔냐면요. 저도 애 키우는 아빠라서요. 애들 마음을 좀 압니다. 이 소리를 상담할 때마다 했다더라고요. 특히 애가 좀 느린 집 어머님들한테는 자기 둘째 얘기까지 꺼냈답니다. 우리 둘째를요. 그 애 그림카드 만들어주던 걸 몇 년 전에 때려치운 사람이 그걸 영업 멘트로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며칠 뒤에 시장에 내려가서 엄마 아빠 앞에 앉았습니다. 가게 문 닫고 셋이 평상에 앉았는데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못 살아. 애들 데리고 나올 거야.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제가 하나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돈도 한 푼도 안 깎고 다 받아낼 거야. 이자까지 전부 다. 엄마가 봐주자고 하면 나 엄마랑 싸울 거야.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빠는 마늘 까던 손을 멈추고 저를 한번 보시더니 다시 마늘을 까셨습니다. 그게 우리 아빠 방식의 찬성이에요. 그러고 집에 올라와서 그 인간한테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감정 섞을 것도 없이 그냥 사실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기한 정해서 내용 증명 보낼 거고 그때까지 3억 2천 안 갚으면 학원에 가압류 건다고. 그리고 나랑도 이혼이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갈 거야. 얼굴이 하얗게 뜨더라고요. 여보, 가압류는 진짜 안 돼. 그건 진짜 아니야. 왜 안 되는데? 학원에 그게 들어오면 나 끝장이야. 상가 게시판에 붙는다고. 학부모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야. 애들 다 빠져나가면 나는 갚을 능력도 없어져. 응? 그것만 좀 막아줘.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넌 우리 엄마 손에 반창고 감긴 거 4년 동안 보고도 그 돈으로 여자 호텔비 냈잖아. 나한테 제발 소리 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러고 방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이 인간이 시장 가게로 찾아가서 사정을 했대요. 저는 나중에 옆 건어물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손님들 줄 서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인사 왔다고 허리 90도로 숙이던 그 자리에서요. 장모님, 딱 6달만요. 6달만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다 갚겠습니다. 제발 가압류만 말아주세요. 제발요. 울면서 그랬답니다.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쓱 닦으시고 딱 이만큼만 말씀하셨대요. 김서방, 내가 자네한테 기한이란 기한은 다 줬어. 처음에 반년,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신학기까지. 약속한 날 지난 지가 언제야? 장모님, 자네가 학원 살린다고 가져간 돈으로 뭘 했는지 나도 이제 다 알아. 사진에 다 나와 있더라. 더는 못 기다려. 찾아오지 말고 돈이나 구해오게. 그래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안 놓으니까 평생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우리 아빠가 가게 뒤에서 절뚝거리면서 나오셨답니다. 그러고는 사위팔을 잡아서 가게 밖으로 밀어내셨대요. 무릎이 그 모양인 양반이요. 자네, 우리 집사람 손 봤나? 네? 그 손으로 만든 돈이야. 가게, 가라고. 그 세 마디가 다였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봤다더라고요. 결국 기한이 지났고 엄마는 진짜로 학원에 가압류를 넣으셨습니다. 반찬 30년 팔던 손으로 법원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갈 때 제가 모시고 갔는데 엄마가 대기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손끝이 다 갈라진 그 손으로요. 학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가 게시판에 결정문이 붙었는데 그걸 누가 사진 찍어서 학부모 단톡방에 올렸대요. 그 다음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원장 사생활 얘기 그거 진짜였냐? 우리 이번 달 원비 선납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 수업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단톡방이 몇 시간 만에 몇백 개가 쌓였다고 들었습니다. 강사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월급 밀릴까봐 다들 발 빠르게 나간 거죠. 환불 요구가 밀려들어서 남편이 매일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는데 그게 될 리가 있나요? 그 상담실장이라는 여자도 그 무렵에 조용히 학원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인간은 부랴부랴 사업자 대출을 받고 계좌란 계좌를 다 털어서 3억 2천을 전부 갚았습니다. 통장에 그 돈이 찍힌 날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왔다. 응, 나도 봤어. 엄마 이제 무릎 수술해. 그래야지. 목소리가 담담하셨는데 저는 그 담담함이 더 아팠어요. 그런데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드러났습니다. 이 인간이 대출을 받는데 딱 사흘 걸렸어요. 사흘이요. 신용도 멀쩡했고 담보로 잡을 것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원 매출은 개원 2년 차부터 쭉 흑자였더라고요. 원생 100명 넘긴 뒤로는 월순이익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보여주던 그 적자 장부는 뭐였냐고요? 손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엑셀로 숫자 찍어서 프린트한 종이 쪼가리요. 그걸 저한테 들이밀면서 와,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했던 겁니다. 은행 안 된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신용등급 어쩌고 사업자 이력이 짧아서 안 된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그냥 이자 한 푼 안 물어도 되고 독촉도 안 하는 장모를 개인 은행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자 나갈 돈으로 시계 사고 차 뽑고 오피스텔 얻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엄마가 파 다듬다가 앞치마에 손 닿고 얼마나 필요한데 하시던 거요.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서 반창고 10개 감은 손으로 새벽 4시에 무 다듬는 장모한테 4년을 손을 벌린 겁니다. 그것도 장모님 반찬통이나 팔아봤지 학원 경영을 아셔? 이 소리를 해가면서요. 저는 이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됩니다. 바람 피운 것보다 이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돈 문제가 정리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넣었습니다. 사진이 워낙 확실해서 다툴 것도 없었어요. 위자료 청구까지 그대로 갔고요. 상대 여자한테도 소장이 갔습니다. 그 인간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애들은 어쩔 거야? 애들 상처는 생각 안 해. 애들 상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애들 상처? 야, 내가 그 박스발로 안 찼으면 우리 큰애가 그 사진 볼 일이 있었니? 애초에 내가 그 짓만 안 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보낼 일도 없었고. 지금 애들 상처를 왜 나한테 물어? 그 상처 누가 냈는데?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양심이 있니? 양심이 있냐고. 우리 둘째 발표회 날 안 온 사람이, 큰애 상장 쳐다도 안 본 사람이 지금 애들 팔아? 손 놔. 놓으라고. 재산 분할은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간 엄마 아빠 돈은 특유재산으로 따로 계산해서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아빠가 무릎 수술 미루고 넣어주신 그 봉투까지 전부요. 살던 아파트가 4억에 산 게 7억 5천이 돼 있었는데 나눌 건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감정 섞지 않고 계산기로만요. 아이 둘 양육권은 제가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건 싸울 것도 없었어요. 둘째 치료 이력이 4년치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인간이 치료실에 몇 번 왔는지도 센터 기록에 다 남아있었거든요. 4년 동안 6번이었습니다. 초반 몇 달 빼면 사실상 안 온 거죠. 상대 변호사도 양육권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이력서를 쓰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경력 단절 10년에 애가 둘, 그중 하나는 장애가 있는 44 아줌마를 어디서 받아주겠나 싶었는데 다행히 예전 회사 선배가 자리를 하나 소개해줘서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둘째 치료실 픽업이 오후 4시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게 문을 1시간 일찍 닫고 애를 데리러 가주셨습니다. 30년 동안 태풍이 와도 안 닫던 가게를요. 엄마, 장사 접으면 어떡해? 1시간 일찍 닫는다고 안 망해. 어차피 그 시간엔 파리만 날려. 거짓말인 거 저도 압니다. 저녁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빠는 오토바이 뒤에 큰애를 태우고 학원을 데려다 주십니다.
헬멧을 애 머리에 씌워주고 본인은 무릎 절뚝거리면서 오토바이에 오르시는데 큰애가 할아버지 허리 붙잡고 신나서 웃는 걸 보면 저는 또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혼 도장 찍자마자 그 상담실장이랑 곧바로 살림을 차렸다더라고요. 뭐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완전히 박살이 났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28이었어요. 그 인간이랑 17살 차이입니다. 오피스텔 얻어주고 카드 쥐어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차까지 바꿔주는 사이에 돈이 야금야금 다 빠져나갔대요. 그러다 감류 사태로 학원이 기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연락을 뚝 끊고 사라졌답니다. 폰 번호 바꾸고 그냥 없어졌대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몰골이 아주 초췌했습니다. 살이 쭉 빠지고 옷도 후줄근하고 예전에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도 없었어요. 은주야, 나 진짜 미쳤었나 봐. 그 여자한테 다 털렸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진짜 하나도 없어.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17살 어린 애가 진짜 당신이 좋아서 만났겠어? 당신 그 나이에 그걸 몰랐어? 애들 다 팽개치고 밖으로 돌더니 꼴 좋다. 은주야, 여기서 그러고 서 있을 시간 있으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뛰어서 양육비나 보내. 지난달 것도 안 들어왔어. 돈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 여기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 닫고 들어와서 한참을 서 있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손 씻고 애들 저녁을 차렸어요. 그게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아니라 아무 마음도 안 드는 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학원은 강사가 다 나가고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굳이 안 찾아봤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이랑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얼마 전에 엄마 물 주세요 라는 문장을 처음으로 통째로 말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뒤에서 그 소리가 나서 저는 물 묻은 손으로 애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마다 컵 들고 물 하던 4년 전 그 사람 생각이 잠깐 났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더군요. 큰애는 다시 상장을 안 접습니다. 받아오면 자기가 냉장고에 자석으로 딱 붙여놔요. 지난번엔 할머니가 오셔서 그걸 한참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손주 대단하네 하시니까 애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제가 왜 진작 못 나왔나 싶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드디어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10몇 년 미뤄둔 거려. 회복하는 2달 동안 가게를 닫으셨는데 30년 만에 첫 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그 옆에서 사과를 깎아드리면서 진작하지 딱 그 한마디를 하셨고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처음 마음을 한번 잃으면 저렇게까지 딴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요. 우리 엄마 갈라진 손으로 만든 돈이 결국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뭐 그건 그 사람 몫이겠죠. 여러분은 부디 처음에 고맙던 그 마음 끝까지 안 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어서 저는 아직도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